3장. 그 꼬마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질문을 엄청 해댔지만 내 질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언뜻 내뱉는 말을 통해서만 조금씩 나는 그 꼬마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다. 나에겐 너무 복잡한 그림이니까. 꼬마는 나에게 물었다. 이건 무슨 물건이야? 그냥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아가는 거야. 비행기야. 내 비행기지.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준 게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꼬마가 놀라 소리쳤다. 뭐라고?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 나는 나직하게 대답했다. 뭐야, 그건 꽤 흥미로운데. 어린 왕자가 웃자 나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럼 아저씨도 다른 별에서 왔어? 나는 문득 어린 왕자가 신비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물었다. 그럼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어린 왕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신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걸 타고 온 거라면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는데.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고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다른 별이라는 어린 왕자가 슬쩍 내비친 비밀스런 말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이 생겼는지 짐작할 수 있겠는가? 꼬마야, 넌 어디서 왔지? 내가 사는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니?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양의 집이 될 테니까 잘 된 거야. 그렇고 말고, 그리고 내가 착하게만 군다면 낮에 양을 매놓을 수 있는 굴레를 그려줄게. 말뚝도 그려주고. 어린 왕자는 내 제안이 당혹스러웠는지 몹시 놀라는 표정이었다. 매놓다니 참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매놓지 않으면 양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러자 어린 왕자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가. 아무데나 앞으로 가겠지.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별은 아주 작으니까. 그러고는 조금 슬픈 마음이 떠올랐는지 말을 보탰다. 앞으로 곧장 가도 멀리 갈 수 없는걸? 4장.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꼬마의 별이 집 한 채의 크기도 안 될 만큼 작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우주에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 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큰 별들 말고도 수많은 별들이 있고 망원경을 사용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깨알 만한 작은 별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별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대신에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자면 소행성 325 하는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내게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행성 B612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한번 보았을 뿐이다. 천문학자는 그때 국제 천문학 총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별에 대해 놀랄만한 증명을 해보였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 때문에 그의 말을 믿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늘 그 모양이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양복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소행성 B612의 명예를 위해서는 잘된 일이었다. 1920년에 학자는 아주 우아한 옷을 입고 자신이 발견한 별을 다시 증명해 보였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내가 소행성 B612에 대해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행성의 번호까지 일일이 설명해주는 이유는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는 법이다. 당신은 어른들에게 새 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의 목소리는 어때? 그 아이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지? 나비를 모으지는 않니? 따위의 질문을 하는 법이란 결코 없다. 그 대신 그 앤 몇 살이니? 형제가 몇이나 있지?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 라고 묻는다. 그렇게 해야만 어른들은 그 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믿는 것이다. 만일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만들어진 예쁜 집을 봤어요. 창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앉아 있어요. 라고 말해서는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야, 거참 좋은 집인데? 라고 소리친다. 그러니 당신이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그가 멋있었고 웃었고 양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양을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그가 존재했다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미심쩍은 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당신을 아이로 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가 살고 있던 별은 소행성 B612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곧바로 수긍을 하고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당신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그 모양인 것이다.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아주 관대해야 하니까. 그러나 삶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저리 꺼져버리라고 하고 생각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자신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한 별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어요. 그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삶을 이해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훨씬 진실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내 책을 아무렇게나 읽어버리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슬픔이 밀려온다. 내 친구가 자기 양을 데리고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되었다. 여기에 내 친구를 모사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를 잊지 않고 싶어서다.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글을 읽는다면 나 또한 숫자를 제외하곤 다른 무엇에도 관심이 없는 어른들처럼 변해갈 수도 있었다. 내가 그림 물감과 연필을 산 것도 그 때문이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구렁이와 속이 안 보이는 보아구렁이를 그린 것을 제외하고 그림에는 손도 대보지 않은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이다. 되도록 내가 만난 어린 왕자와 가장 비슷한 초상화를 그리도록 노력해보겠다. 그러나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좀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그림은 전혀 닮아있지 않다. 키도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의 키가 너무 커 보이고 저기서는 너무 작아 보인다. 나는 그의 옷 색깔 때문에도 머뭇거려진다. 그래서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더듬더듬 그려본다.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잘못 그렸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한 번도 설명을 하는 법이 없었다. 그 꼬마는 아마 내가 자신과 같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상자 속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른다. 어른들하고 약간은 같아진 모양이다. 아마 늙었나 보다.